안녕하세요. 네, 아마존 웹 서비스 테크 에반젤리스트라고 있는 윤석찬입니다. 네, 오늘 세션은 그 마이크로 서비스를 위한 AWS 아키텍처와 패턴 모범 사례에 대해서 빙글의 그 이상현님과 함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아마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최근에 굉장히 하드가 되고 있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 아키텍처를 도입하고 있어서 오늘도 아마 키노트에서 그 삼성전자의 마이크로 서비스 사례를 보신 적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만드는 그 주요 모범 사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그 이러한 프랙티스를 잘 가져갈 수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이렇게 하드가 되고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시면은 많은 회사들이 처음부터 이제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이제 개발자들이 하나의 소스 레퍼지토리와 하나의 데이터 리스토어와 그다음에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같이 개발을 하게 됩니다. 뭐 스타트업부터 제가 이전에 있었던 다음 같은 회사도 아주 큰 회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유저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회사의 사이즈도 커지고 팀도 늘어나면은 이 하나의 소스 코드와 개발 배포 단계를 모든 개발자가 다 달라붙어서 하게 되죠. 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속도가 느려지고 어려움이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걸 저희가 이제 모놀리틱 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모놀리틱 앱은 애플리케이션이 커지면서 어떤 확장의 애로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개발 사이클이 늘어나요. 예, 이제 배포하는 출시 주기도 늘어나고 개발자가 많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 빨리 움직여야 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특히 이제 뭐 IT나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들, 스타트업들 이런 회사들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혁신이 저해가 되고 고객이 불만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마이크로 서비스로 바꾸고 있어요. 네. 단순히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뭐 큰 덩어리를 그냥 쪼개는 정도의 어떤 그 프랙티스는 아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에서 여러분들이 좀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는데, 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처음 도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회사가 넷플릭스라는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그림은 그 넷플릭스가 갖고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의 그 디펜던시 맵입니다.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각자의 의존성을 갖게 되죠. 2013년도에 그 넷플릭스 블로그에 올라온 글을 보면요, 넷플릭스는 그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를 갖고 클라우드 기반의 수백 개가 넘는 작은 단위의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것을 그 공통된 API를 통해 가지고 제공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 키노트 하신 아드리안 커프레트 분께서 넷플릭스에서 이러한 아키텍처를 구성을 하셨는데 아드리안이 이렇게 정의한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먼저는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라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에 SOA라는 데 조금 약간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하고자 하는 얘기는 서비스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통신을 한다는 거죠.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서비스들이 서로 각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데 영향을 주지 않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각각의 서비스는 하나의 비즈니스 로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비스의 비즈니스를 몰라도 독자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크게 세 가지의 충족을 하면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성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 구성 패턴은 뭐 아주 단순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는 워낙 작은 단위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스토어와 그리고 이제 로직을 갖게 되고요. 아까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인터넷으로 서로 퍼블릭 인터페이스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API로 통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뭐 많은 분들이 REST API로 저희가 통신을 하지만 이렇게 퍼블릭 API를 가지면서 데이터 스토어와 애플리케이션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서로 간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연결을 하는 겁니다. 네, 굉장히 많은 연결을 갖게 되고 아까 그 넷플릭스에서 보시다시피 그런 어떤 디펜던시 맵을 갖게 됩니다. 아마존닷컴도 이러한 큰 사례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들이 아마존닷컴을 보시면은 각각의 뭐 파트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장바구니라든지 아니면 상품 설명이라든지 이미지 그리고 뒤에 뭐 리뷰나 추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하나하나 부분들이 다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하나의 별도의 팀이 이 서비스 하나하나를 개발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닷컴의 경우에는 현재 수천 개의 자율적인 데브옵스 팀, 그러니까
아까 장바구니를 만드는 팀이 장바구니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팀이 장바구니에 대한 업데이트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지속적인 배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014년도 기준에 5천만 회 정도가 배포가 되고, 이는 그 초당 0.6회 정도의 빠른 배포와 계속적인 출시가, 기능 출시가 있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AWS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 도입 사례는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리인벤트라는 행사에서 2014년도부터 작년, 그다음에 2015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발표가 됐고요. 혹시 이제 나중에 더 여러분들이 정보를 보시려면 이 강연들을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그 작년에 저희 이 썸밋 자리에서 그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한 형제들하고 SBS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축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오늘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례가 계속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션도 아마 오늘 오전부터 ECS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축하려면 어떤 패턴을 AWS 클라우드 내에서 구축할 수 있을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아주 기본적인 아키텍처가 바로 이런 겁니다. EC2 인스턴스, 가상 서버에다가 애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하고요.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 가지고 서버에 그 스케일 인 아웃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앞에 로드 밸런스가 있고 뒷단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그 클라우드 아키텍처가 되겠는데요. 근데 이제 이거는 모놀리스 앱을 이렇게 배포할 수도 있고 마이크로 서비스로 만들어서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좀 더 유연하게 배포하기 위해서 좀 더 하려면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레스트 빈스톡 같은 걸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이 아키텍처를 구성을 할 때 조금 더 이제 3티어 아키텍처로 만들게 되죠. 그래서 API 레이어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를 만들고, 데이터베이스 스토어가 있는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대개는. 근데 앞단에 저희가 아마존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API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 서비스는 앞단에 항상 API 인터페이스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API를 만들고 관리하는데 그 트래픽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API 게이트웨이를 변경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또 한 경우는 이전 시간에도 보셨겠지만은 EC2 컨테이너 서비스 같은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컨테이너를 통해서 배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EC2는 그냥 서버니까요. 서버보다는 컨테이너로 배포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민첩하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스토어를 RDS를 쓰고 있다가 RDB에서 다이나모DB 같은 확장성 높고, 그 다음에 쓰기나 읽기 같은 것들의 캐패시티를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옮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저희가 많이 얘기를 했지만은 AWS 람다라고 하는 서블리스 클라우드 펑션, 그러니까 코드만 개발해서 서비스를 올리면 쉽게 디플로이가 되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서블리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서버가 진짜 없는 건 아니에요. 이 AWS 람다 서비스가 돌아가고 있는 서버는 아마존 웹 서비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팅 캐패시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서버에 를 만들어서 구동해서 관리하는 대신에 코드만 업로드를 하면 쉽게 운영과 관리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함수 단위로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빠르게 운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해진 아키텍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EC2에서가 설치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요. 일렉스 로드 밸런스에 해서 구성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ECS 같은 컨테이너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도커 컨테이너를 배포하면서 구성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AWS 람다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 기반으로 좀 더 관리하기 쉽게 아마존 웹 서비스의 다른 빌딩 블록들을 연결해서 운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AWS 람다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그 제3의 서드 파티에 있는 많은 API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챗봇을 만든다고 하면 슬랙이라든지 트레일로 같은 API 서비스, 국내에도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그런 API 프로바이더들이 있는데 그런 서비스라고 같이 연계해서 또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잠깐 마이크로 서비스와 그다음에 AWS에서 어떻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성하는지를 잘 설명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빙글의 이상현님께서
빙글에서 어떻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전환을 했는지에 대한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빙글에서 테크리드로 일하고 있는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빙글에서 주요 업무는 지금 그 백엔드 쪽 아키텍처링을 맡고 있고요. 그걸 말고도 이것저것 하긴 했었는데 지금은 주로는 백엔드 아키텍처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드리려고 하는 거는 빙글이 어떻게 기존의 스타트업들,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하는 것처럼 모놀리식 앱으로 시작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처럼 마이크로 서비스로 옮겨가게 됐는지 그 전환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자면 어쩔 수 없이 빙글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야 되는데 빙글은 관심사 기반 SNS고요. 3,000개가 넘는 다양한 관심사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제 서로 매일매일 쓰는 B2C 앱입니다. 주로 iOS랑 안드로이드 통해서 서비스되고 있고요. 빙글은 서비스한 지 4년 이미 넘어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되게 오랫동안 운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개발할 때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의 루비 온 레일즈 앱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인프라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이게 6개월 전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모든 백엔드 아키텍처는 여기서 다 처리됐었는데 이제 API 콜이든 그게 프론트엔드 앱 요청이든 간에 전부 로드 밸런서로 들어온 다음에 이 로드 밸런서가 이제 EC2 인스턴스로 트래픽을 분산시켜주고 EC2 인스턴스 여러 대는 이제 AWS 옵스웍스를 통해서 디플로이되고 모니터링 되고 있었습니다. 뭐 일부 유저들은 엘라스틱 빅스토크를 쓰기도 하는데 저희는 약간 좀 커스터마이징을 많이 하면서 옵스웍스를 썼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뭐 아마존 RDS라든지 다이나모 DB라든지 엘라스틱 캐시라든지 다양한 DB라 캐시를 EC2 인스턴스들이 각각 해서 접근하는 식으로 하고 있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인프라 자체는 매우 간단한 구성이었어요. 왜냐하면 뭐 어차피 루비 온 레일즈 앱 하나로 다 처리가 되니까요. 이제 코드가 이제 문제인데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거의 4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이 레파지토리 딱 하나, 루비 온 레일즈 레파지토리 하나에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뭐 웹서버, 백그라운드 워커, REST API, ORM, 비즈니스 로직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었고 뭐 예를 들어 비즈니스 로직만 예를 들자면 비즈니스 로직만 해도 뭐 피드도 있고 서치도 있고 뭐 글 쓰는 것도 있고 어드민 기능도 있고 스팸 기능도 있고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기능들이 이 코드 이 커밋 2만 개짜리 레파지토리 하나에 다 들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엔 사실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점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또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는 모든 코드에 대해서 유닛 테스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기능을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이제 전체 유닛 테스트를 한번 돌리는데 30분씩 걸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CSS를 한 줄 수정했다. 그래서 테스트를 돌리는데 30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못 하고. 그리고 배포하는 것도 뭐 이제 루비 온 레일즈 잼 깔고 도커 빌드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그 배포하는데도 거의 한 30분 걸려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아주 조그만 변화든 큰 변화든 간에 배포하는데 적어도 2시간, 뭐 진짜 빠르면 1시간 정도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생각하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큰 문제였어요. 저희한테는. 크게 두 가지라고 묶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일단 이게 모든 서비스를 함께 디플로이하고 스케일링 해내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기술 대피였어요. 왜냐하면은 뭐 말씀드렸던 예처럼 내가 CSS 한 줄 수정했다. 그럼 사실 백엔드를 신경 쓸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냥 프론트엔드 수정한 거니까 바로 배포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로 합쳐져 있으니까요. 또 스케일러빌리티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서비스 특성상 어떨 때는 API 콜이 늘어나고 어떨 때는 프론트엔드 페이지 요청만 늘어나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함께 스케일링 해야 되기 때문에 리소스의 낭비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프론트엔드 페이지는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고 뭐 그 API 콜은 네트워크랑 CPU를 많이 사용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프론트엔드 페이지 요청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프론트엔드 페이지에서만 사용하는 리소스를 스케일링하는 건 불가능하고 전체 리소스를 다 함께 스케일링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가 노는데 혹은 CPU가 많이 남는데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거죠. 다 같이 스케일링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자체가 되게 큰 문제였어요. 또 하나는 새로운 기술 도입이 어려운 것도 큰 문제였는데 뭐 예를 들어 파이썬은 아시다시피 머신러닝 라이브러리가 되게 많고 뭐 비동기 처리라고 하면 노드.js 쓰고 싶고 뭐 프론트엔드면 당연히 뭐 npm이나 이런 걸 쓰고 싶어 하는데 루비 온 레일즈로 다 되어 있으면 사실 그런 기술 도입이 불가능하거든요. 일부 할 수는 있지만 또 한다고 하더라도 리스크가 되게 큰 게 뭐 예를 들어 뭐 프론트엔드용 라이브러리를 추가했는데 웹서버가 다 같이 죽어버린다던가 다 같이 배포되니까요. 그런 문제들을 실제로 많이 겪었었고 이게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계속 실수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했던 점은 이게 개발자들의 창의성을 막아요. 왜냐하면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이 기술이 이럴 때 쓰면 좋겠다 하고 바로 시도해볼 수 있는 환경이어야지 우리가 빠르게 혁신할 수 있는데 뭔가 이거는 써보기 어려울 텐데 어차피 테스트해보려면 뭐 몇 달은 걸릴 텐데 이런 생각이 먼저 나다 보니까 저희 사고 자체가 되게 좀 제한되는 걸 느꼈고 개발팀 내부에서도 이게 좀 되게 문제지 않냐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자는 얘기를 했고 이제 그 골로를 몇 개 정했었는데 제가 정한 골은 크게 5가지였어요. 이제
위에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스케일링을 독립적으로 하자. 독립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스케일링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하자. 또 하나는 배포를 독립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하자. 스택도 우리가 원하는 기술 스택을 쓸 수 있게 하자. 컴포넌트마다. 뭐 예를 들어 프론트엔드면은 npm을 쓰고 싶다. 백엔드는 루비 온 레일즈 뭐 쓰든지 마음대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나는 이제 개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실제로 많이 겪었던 문제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루비 코드를 봐야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빌드 컴파일 과정에 루비 온 레일즈 코드가 있었거든요.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피드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인데 피드 알고리즘을 수정하려면은 피드 말고 피드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루비 코드를 봐야 되는 식으로 이런 좀 개발 자체에 있어서의 다른 전문성을 키울 수 없는 문제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테스팅과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피드를 테스트하고 싶다 그러면 피드만 테스트하면 되는데 실제 테스트 코드 돌리는 거에서는 모든 기능을 다 함께 테스트하는 거죠. 모니터링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 뭐 프론트엔드가 사용하는 CPU만 따로 보고 싶다 그럼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다 하나의 리소스에 같이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그때 발견한 게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컨셉이었어요. 저희가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서 차용한 정의는 이거였는데요. 몇 개의 작은 자생적인 서비스들을 여러 개로 묶어서 같이 작동할 수 있게 만들고 이 각각의 서비스들은 비즈니스 도메인을 기반으로 쪼갠다는 거였어요.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이자면 이런 형태인데요. 저희가 마이크로 서비스로 옮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그게 이제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온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건 뭐였냐면 마이크로 서비스 템플릿을 만드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게 사실 좋다는 건 다들 알거든요. 마이크로 서비스가 안 좋다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근데 왜 안 하냐? 이게 구축하기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마이크로 서비스가 한두 개가 아니고 몇백 개가 되거든요. 장기적으로는 몇백 개 각각에 대해서 다 디플로이먼트, 스케일링, 모니터링을 다 완벽하게 확보해줘야 되고 뭐 사람이 많은데요 모르겠지만 저희는 정말 개발팀이 작은 팀이었기 때문에 그건 엄두도 못 냈었어요. 그래서 애초에 이제 시작하면서 생각했던 게 그러면은 자유로운 배포와 자유로운 스케일링이 가능한 템플릿을 만들고 이 템플릿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찍어낼 수 있게 하자. 그게 저희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스택은 대충 이런 구성이었고요. 크게는 이제 앞에서 석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API 게이트웨이에 람다를 붙이고 람다에 사용하는 각종 그 리소스들 뭐 다이나모DB라든지 엘라스틱 캐치 같은 것들을 같이 붙이는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거에 서버레스 프레임워크를 사용했는데요. 서버레스 프레임워크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지원해서 이제 API 게이트웨이와 람다에다가 뭐 추가적으로 RDS를 쓸 거다. 그럼 RDS에 대한 정의를 YAML이나 JSON 파일로 그냥 지정을 해버리고 그걸 배포하면 자동으로 리소스를 만들어주는 식으로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 저희가 가장 좋았던 점 크게 세 가지는 하나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코드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RDS 같은 거를 만들 때 그거를 수동으로 하면 사실 손이 정말 많이 가고 예를 들어 개발 서버가 따로 있으신 경우에는 개발 서버랑 프로덕션 서버의 세팅이 계속 달라진다거나 이런 거 되게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코드로 관리하게 됨으로써 어떤 변경이 있었는지 언제 변경이 있었는지 같은 걸 한눈에 트래킹할 수 있게 됐죠. 또 하나는 이 구조가 사실상 무한하게 자동 스케일링이 되는 구조예요. 특히 DB를 다이나모DB 같은 걸 써버리면은 API 게이트웨이, 람다, 다이나모DB까지 전부 페이에스유고 모델로 자동으로 스케일링 할 수 있는 기능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배포 한번 해버리고 나면은 아무리 트래픽이 많이 들어와도 죽을 일이 아예 없는 거죠. 저희가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되고요. 또 하나는 배포도 사실 도커를 쓰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뭐 다른 걸 쓰시는 분도 있을 텐데 배포 사실 되게 귀찮은 게 이제 올려놓고 뭐 DB 인스턴스를 껐다가 다시 켰다가 하든지 아니면 뭐 도커 이미지 바꾸든지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람다는 사실 코드 업로드만 하면은 자동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무중단으로 배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편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테스트를 해봤던, 그러니까 처음 이 구조를 테스트해봤던 서비스가 스팸 필터 마이크로 서비스였어요. 그래서 구조는 되게 간단한데 저희 빙글은 유저들이 아무나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특성상 스팸이 진짜 많이 올라와요. 특히 스팸 그 새벽 시간에 뭐 바카라 이런 거 진짜 많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그런 걸 좀 골머리 싹다가 생각을 했던 게 그러면은 이게 이 부분부터 분리해서 이게 완전 별도의 로직이니까 이 로직을 분리해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거는 다이나모DB, 람다 API 게이트를 구성하고 다이나모DB에는 저희가 스팸으로 지정하는 UR들이 있거든요. 뭐 바카라 같은 거 특히 그런 거 목록을 쭉 등록해 놓고 이제 이 API 게이트웨이로 예를 들어 뭐 어떤 텍스트를 보내면은 이 람다에서는 이 텍스트를 분석해서 텍스트 안에 있는 URL을 뽑아낸 다음에 이 URL들이 람다 이 다이나모DB에 있는 URL 중에 매치되는 게 있는지 확인해보고 있으면은 뭐 스팸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하게 되면은 이 스팸 필터 서비스는 완전히 독립적인 서비스가 되고 원래 기존에 있던 레일즈 앱이랑은 완전히 별도로 모니터링되고 스케일링되고 디플로이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뭐 이렇게만 들으면 이게 왜 좋은지 별로 안 와닿으실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진가가 발휘되는 부분은 개발을 할 때요. 실제 개발을 추가로 해야 될 때, 뭐 예를 들자면 실제로 있었던 케이스인데,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은 이 바카라 올리던 사람들이 그 쇼트너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정 링크로 가는 그 쇼트너를 올려가지고, 이 쇼트너는 저희가 등록을 안 하니까 이걸로 계속 스팸을 하더라고요. 이런 케이스를 발견을 했어요. 운영팀에서 빨리 고쳐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건, 그러면은 이건 어차피 독립대적인 서비스니까 이 스팸 필터 서비스에서 요거만 작업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URL을 추출한 다음에 리다이렉트를 따라가 보면서 우리가 막아놓은 스팸 URL이 하나라도 나오는지 확인해보고, 하나라도 있으면 스팸, 뭐 그거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코드와 테스트 코드 작성을 하고 그냥 푸시를 해요. 그냥 git 푸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테스트를 돌고 자동으로 스테이징 디플로이를 해요. 저희는 개발 서버를 분리해 놓기 때문에 스테이징 디플로이를 먼저 하고, 그럼 스테이징 배포한 상태에서 이거를 바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레일즈 서버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냥 이 서비스가 제공하는 HTTP 콜로 그냥 해보면 되는 거예요. 저희는 물론 보안 절차 같은 걸 전혀 달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그래서 스팸 서비스를 아무나 호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해 보면은 잘 걸리네, 바로 테스트할 수 있던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어쨌든 같은 API 사용하는 거고 형식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배포하면 문제 없겠구나 하고 배포를 누르면은 바로 배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개발부터 배포하는 데까지 프로덕션까지 배포하는데 전부 다 해서 30분 정도밖에 안 걸렸었고요. 이건 실화인데 이거를 입사하신 지 3일 되신 분이 30분 만에 했었어요. 네, 그 정도로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코드 작성이랑 테스트 이외에는 신경 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 뭐 배포 이런 걸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로직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죠. 그게 저희가 서비스 개발하는 회사로서 언제나 하고 싶었던 거기도 하고요. 또 하나 좋은 점은 이제 스팸 체커를 저희가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니즈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스팸이 얼마나 걸리는 건지 알고 싶다거나 뭐 에러 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알고 싶은 게 되게 많았는데, 저희가 지금 사용했던 크게 세 가지의 리소스들, 그러니까 다이나모DB, 람다, API 게이트웨이 세 개 모두 완벽하게 클라우드워치에서 모든 매트릭을 주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워치에 있는 대시보드를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한눈에 이 서비스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고요. 이것도 되게 편했었고, 이러한 이제 그 프랙티스를 쌓으면서 저희가 이제 결정했던 거는 그러면은 정말 패러다임을 바꿔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존에 하던 걸 다 바꿔서 다시 만들어보자. 그래서 어떤 개념이었냐면은, 기존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거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계실 텐데 그냥 로드 밸런스 하나 있고 그 인스턴스 관리하는 거 하나 있고 다이나모DB 하나 있는 구조에서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단위, 우리가 독립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단위로 쪼개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자, 이런 아키텍처링을 시작했고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기능 중에서도 비즈니스 도메인 단위로 끊기는 거, 서치, 뭐 피드, 트래킹, 스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작업을 대충 뭐 한 6개월 정도 했었고요. 그 결과로 저희가 만든 게 이런 구조였어요. 왼쪽에 있는 건 저희가 실제로 만든 그 웹페이지 기반의 모니터링 툴이었고요. 기본적인 구조는 이제 넷플릭스와 마찬가지로 스트랭글러 패턴 아키텍처라고 하는데요. 스트랭글러라는 게 모든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요청들이 하나의 API 서버로 들어와요. 저희가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레일즈 API 서버를 없애지 않고 그 API 서버로 들어오게 해놓고, 그다음에 이 API 서버가 필요로 하는 다른 서비스들, 예를 들어 피드를 요청했다 그러면은 피드 요청이 API 서버로 가고, 그다음에 API 서버에서 다시 피드 서비스로 피드를 달라라고 요청하는 식으로 작성을 했고요. 또 하나는 모든 기능들이 클라우드워치 제공하기 때문에 클라우드워치 API를 사용해서 클라우드워치에서 뭔가 람다가 에러가 나기 시작한다 그럼 바로 슬랙으로 노티가 오도록 작성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넷플릭스 같은 거에 사례를 봤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이거 많아지면 디펜던시 파악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서비스가 죽었을 때 이 서비스가 죽음으로써 영향을 받게 되는 서비스가 어떤 게 있냐를 사실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왼쪽에 보시는 이런 그 다이어그램이었습니다. 이건 실시간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아까 보여드렸던 피드, 서치 이런 각각의 서비스들을 독립적으로 개발하고 배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과정이 대충 한 6개월 정도 걸렸었고요. 이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마이그레이션 부분에서 1번 새로 추가되거나 변경이 필요한 기능부터 하나씩 분리한다. 이게 많은 개발자분들이 정말 실수를 잘하는 부분인데, 어떤 새로운 아키텍처,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이게 좋다고 하면은 좋은 거니까 옛날 거 다시 만들자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희도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개발자로서의 업무는 사실 유저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거지 새로운 기술 쓰는 게 목표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택했던 방법은
잘 돌아가고 있는 오래된 기능들은 손대지 말고, 그건 굳이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거 말고 새로 만드는 거거나 아니면 변경이 필요해서 장기적으로 분리하면 좋겠다라고 판단되는 것부터 하나씩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는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게 기존의 모놀리식 앱이랑은 사실 패턴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운영 개발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지도 좀 전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 하나씩 쌓아가는 게 되게 도움이 됐었습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를 어떻게 쪼개냐. 사실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서비스를 어떻게 쪼갤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서 선택했던 방법은 캐시나 DB 같은 걸 쪼개지 않고 피드나 노티피케이션을 쪼개는 거죠. 이 단위는 철저히 독립적으로 개발되고 독립적으로 스케일링되고 독립적으로 배포되는 단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독립적인 개발을 할 수 있었고요. 만약 캐시나 DB로 했다면 사실 못했겠죠. 왜냐하면 여러 서비스가 하나의 캐시를 공유한다 하면 사실 캐시 자체가 보틀렉이 돼버리기 때문에 캐시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서비스에 다 영향을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발하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마지막은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의 존재 목적이 뭔지가 되게 중요해요. 이걸 사용하기 위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아마존 같은 데를 생각해 보면은 뭐 데브옵스 팀이 몇천 개씩 되기 때문에 다른 팀이 만든 서비스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문서와 API 같은 게 다 정리되어 있어야지만 그걸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걸 좀 배웠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거를 AWS에서 하면 뭐가 있냐. 그게 또 중요한데 AWS에서는 사실 아주 많은 풀리 매니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클라우드 서치라든지 엘라스틱 서치, 뭐 엘라스틱 캐시, 아주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를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서치를 만든다. 그러면 람다에다가 뭐 여러 가지 다른 기능들을 넣고 그 뒤에 기본적인 텍스트 서치 기능은 클라우드 서치 걸 사용하고, 혹은 피드를 만든다고 하면은 뭐 람다에서 피드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을 만들고 데이터는 다이나모DB에 넣고, 그다음에 유저가 뭐 피드에서 카드를 좋아했다와 같은 데이터는 그냥 키네시스 스트링으로 쌓고, 이러면 사실상 배포와 스케일링 같은 게 완벽하게 AWS 매니지가 되거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인프라스트럭처를 코드로 관리하는 거,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상상해 보시면은 서비스가 한 대여섯 개만 돼도 서비스 각각이 DB, API 게이트웨이, 람다 이 세 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존에 있는 리소스가 몇십 개씩이 되거든요. 그럼 사실 이 리소스를 누가 사용하는지 알기 되게 어려워요. 또 각각의 서비스들마다 개발 서버용 하나, 뭐 프로덕션용 하나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요. 저희도 이미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그거를 수동으로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걸 코드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은 좀 더 잘 정리된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 발표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요. 네, 제가 7가지나 모범 사례를 말씀드리겠다고 했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 어떻게 AWS에서 활용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API 기반 인터페이스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API, 그 마이크로 서비스 사이에 이제 통신을 서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API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개 API는 버저닝을 하게 되고요. 버전 기능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0, 1.2, 뭐 2.0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능에 대한 하이 호환성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아까 빙글에서도 이제 AWS 람다를 통해서 몇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는 구성을 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람다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람다 배포를 할 때 저희가 버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전 기능을 통해 가지고 그 배포 버전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이 앞에 저희가 API 게이트웨이를 사용을 한다면은 그 스테이징 기능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덕션 레벨의 스테이징을 할 건지 테스트인지 이런 부분에 이제 그 스테이징을 별도로 저희가 구성을 할 수 있고, 그 스테이지 변수라는 것을 줄 수 있어서요. 그 스테이지 변수와 람다 함수, 그 다음에 스테이지 이 세 개를 잘 조합을 하면은 우리가 API 게이트웨이 단에 어떤 식으로 어떤 버저닝의 API들을 배포할 수 있는지를 구성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이상현님이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개발팀에서 똑같은 개발 환경으로 뭔가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있죠. 예. 저도 이전 회사에서 이제 뭐 아마 많은 여러분들이 그 많은 회사들이 개발 표준이라는 걸 갖고 계실 거예요. 회사 내에서 이런 플랫폼이랑 이런 아키텍처 개발을 해라. 딴 걸 쓰지 마. 뭐 예를 들어 저긴 레일즈를 쓰고 있는데 레일즈 같은 거는 못 쓰는, 뭐 노드.js나 이런 걸 못 쓰는 회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뒷단에 뭐
뭐 DB를 뭐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네. 아니면 뭐 Node.js로 개발하거나 아니면 뭐 자바로 개발하거나 뭐 이런 게 변경이 가능해야 되는데 어떤 워크로드는 이벤트 기반의 뭐 이벤트 드리븐이 많은 그런 거는 뭐 Node.js로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비즈니스 로직이 많은 건 자바로 개발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다 자바로 만들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제 불필요한 그런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어떤 다양한 그 개발 환경을 갖게 되는 것을 제가 폴리글랏 환경이라고 하고요. 이 폴리글랏 환경을 마이크로 서비스가 충분히 우리가 아키텍처를 변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그 장점이 되겠죠. 근데 이제 폴리글랏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은 각자의 그 마이크로 서비스가 각자의 데이터 스토어를 갖게 되고요. 그 API들이 서로 연결을 하면서 이제 그 뭐 사실상의 의존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뭐 별 문제 없이 이렇게 동작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장바구니 서비스, 검색 서비스 뭐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어 갖고 데이터 스토어도 따로 갖고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다 있다가 뭐 약간 한쪽에 에러가 나는 거죠. 예를 들어 계정 서비스에 좀 문제가 생겨 갖고 지금 뭐 이렇게 트랜잭션 중에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모놀리스 앱에서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서버가 다운이 그 서비스 전체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가 이제 에러가 나는 거죠. 근데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성하면 일단은 이렇게 되더라도 잠깐 뭔가 그 회원 쪽 DB에 뭔가 갖고 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되네 그러면서 이제 검색하러 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이 서비스의 영향이 굉장히 최소화됩니다. 전체적인 사이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그 트랜잭션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그 많이 쓰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람다에서 이 트랜잭션 넘어갈 때 그 컬레이션 아이디라는 걸 써서요. 이 변수값 환경 변수 값들을 저희가 뭐 마치 이제 HTTP 환경 변수처럼 이렇게 넘겨줘서 그 값들이 계속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그 각 서비스들이 각자의 롤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떤 뭐 에러가 생겼을 때 그 롤백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각각의 서비스들이 실제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또 다른 이제 관리하는 서비스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만들긴 했는데 이제 이 관리하는 게 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키노트에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AWS 스텝 펑션이라는 걸 보셨을 텐데요. 이 스텝 펑션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를 해주는 겁니다. 각각의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 또는 각각의 함수들이 단계적으로 넘어갈 때 또는 트랜잭션이 넘어갈 때에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어떤 종류의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텝 한 단계 한 단계 예를 들어서 뭐 병렬 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함수를 불렀다가 이게 끝나면 다른 함수를 부르고 이렇게 작은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쉽게 연계해서 쓸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그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스텝 펑션이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람다 함수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람다 함수가 끝나면 스텝 펑션이 실행돼서 또 다른 걸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가 연계를 해서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AWS 람다를 쓰신다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운영을 할 때 이 스텝 펑션을 사용하면 좀 더 쉽게 서버리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간단한 하나 예를 들어 볼 텐데요. 우리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이미지를 S3라는 저장소에 올리면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에 올리면은 이제 람다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사진이 올라왔어. 그러면 이제 람다 함수가 실행이 되면 그 사진을 올라온 거에 스텝 펑션을 실행하는 거죠. 어떤 실행 거냐면 아까 오늘 오전에 아마존 레코그니션이라고 이미지를 인식하는 서비스 있죠. 그것을 이제 호출을 해가지고 거기서 메타데이터를 추출한 다음에 다이나모DB에 저장을 하고 이제 사진에 이제 이 메타데이터를 보여주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아주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그냥 우리가 람다 함수를 여러 개 만들어서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스텝 펑션으로 연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그 스텝 펑션들을 이런 식으로 뭐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분리하는 거, 그다음에 이미지 타입을 빼는 거, 그다음에 사진을 올리는 거, 그리고 레코그니션에다 호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함수를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되면 이게 가고 이게 안 되면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고요. 이걸 이제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JSON 파일로 이렇게 코드로 만들 수 있어요. 이 스텝 펑션 자체를. 네,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나오네요. 자, 이 데모는 그냥 제 서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만드는 데모를 한번 잠깐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런 거 이제 사진을 올리면 이렇게 사진 찍힌 거 이제 페이스북 앞에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빌보드고 그다음에 스탠포드 대학의 학교고 뭐 저런 게 있고요. 여기 밑에는 뭐 바다가 있고 이렇게 이제 레코그니션에서 이미지를 추출해서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런 이제 그 기능들을 여러 개로 쪼갰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사진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썸미 사진 첩을 하나 만들고요. 이제 이게 돌아가는 건 이제 서버리스로 돌아가니까 그냥 스태틱 펜프해집니다. 그래서 사진 업로드하면 S3에 이미지가 업로드가 되고 그러면 그때 상태 머신이 실행이 돼가지고 스텝 펑션이 여러 함수로 분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메타데이터를 이그짓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S3에 올리고 그리고 이제 저 레코니션에다 호출한 다음에 지금 딱 보시다시피 사람 뭐 여성분이 한 분 계시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이나모DB에 저장하는 부분을 보시면은 금방 제가 그 AWS 썸밋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여기 안에 그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최근 데이터를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네 데이터가 이제 람다 함수가 실행이 돼서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S3에도 이제 이미지가 들어가죠. 근데 이미지가 들어갔는데 그 이미지만 하나만 들어간 게 아니라 S3 함수에 그 실행을 해서 그 썸네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원본 이미지가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어떤 함수가 그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썸네일을 만드는 기능을 하는 함수가 있어서 걔가 다시 이제 썸네일을 또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작은 이미지는 썸네일의 이미지라서요. 이렇게 보시면 작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 하나들을 람다에 넣고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을 잘 스텝으로 구성을 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요거를 이제 이미지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 스텝 펑션에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녹색으로 지금 이미 들어왔고 지금 레코그니션에 호출하고 있는 중이고요. 레코그니션 호출해서 데이터가 오면은 이게 이제 초록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체 하나의 스텝 펑션 전체가 플로우가 실행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람다 함수들을 스텝 펑션을 통해 가지고 손쉽게 트랜잭션이랑 그다음에 플로우 실행 플로우를 이제 실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모니터링이죠. 이게서 이제 잘 관리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모니터링이 좋아야 되는데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내부 API의 내부 요소 그리고 외부 요소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다양한 툴이 있습니다. 뭐 클라우드 와치라든지 클라우드 와치 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서버의 그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 실행되는 환경들 이런 것들 모니터링하는 툴들이 있고요. 이런 툴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모았다고 하면 이제 모으는 거는 좀 쉬운데 그걸 이게 그렇게 잘 보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들에서 온 그 클라우드 와치에서 나온 로고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아마존의 뭐 엘리서치 같은 키바나와 연계한 그 실시간 대시보드로 연결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S3에 데이터를 쌓았다 하면은 그걸 이제 아마존 일렉스트 맵리듀스 하둡 클러스터를 통해서 페타바이트급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인 레드시프트로 넣어서 분석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제 레드시프트에 넣었다고 해도 이제 여러분들 뭐 이런 개발자지만 여러분들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이 모니터링 같이 하셔야 되는데 그걸 좀 더 잘 쉽게 하려면 킥사이트라고 하는 BI 도구가 있습니다. 아주 손쉽게 그 데이터만 갖고 BI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를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아테나라고 저희가 서비스를 론칭을 했는데 S3에서 바로 쿼리를 던져갖고 킥사이트에서 바로 볼 수 있게끔도 됐죠. 오늘 아침에 그 저희가 몇 주 안에 이 아테나가 서울 리전에 런칭을 할 거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아테나를 사용해서 손쉽게 S3에서 바로 그냥 데이터 쿼리를 SQL을 던져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퀵사이트를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AWS 람다 코드가 에러 나는 경우가 좀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서 디버깅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클라우드 와치 따라가서 이제 그 떨어지는 것을 이제 보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게 좀 뭐 쉽지 않고요. 그리고 트랜잭션 매니저 같은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걸 통해 갖고 이제 로그 검출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엑스레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런칭을 했고요. 이 엑스레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오늘 또 그 키노트에서도 오늘 저희가 런칭을 했어요. 어젯밤에 그 샌프란시스코 썸밋이 있었는데 그 샌프란시스코 썸밋의 그 발표 중에 엑스레이 런칭이 있습니다.
서울 리전에 오늘 런칭을 했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엑스레이는 기본적으로 EC2에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C2의 애플리케이션에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뭐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심어서 할 수도 있고, 제가 이제 EC2 예전에 빼놨는데요. ECS 같은 도커에다가 이렇게 넣어갖고 코드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람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뷰 상태이긴 한데 저희가 노드.js를 통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애플리케이션 성능들을 바로바로 측정을 해주고 에러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보안인데요. 아무래도 마이크로 서비스는 아까 퍼블릭으로 저희가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그 스팸 필터 그거 그냥 지금은 막혀 있겠죠. 오픈 API를 오픈하면 많이 쓰실 것 같은데. 각 API들이 수준별로 보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레벨에서도, 서버 컨테이너 앱 레벨에서도. 여기에 저희가 그 다양한 그 보안, AWS 보안 솔루션이 있고요. VPC라든지 시큐리티 그룹이라든지 이런 이건 잘 아실 것 같고. 서버 컨테이너 앱 레벨에서도 웹 애플리케이션 파이어월이라고 해서 이제 방화벽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오늘 그 오전에 디도스 어택을 방어할 수 있도록 AWS 실드 어드밴스드에 대한 그런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트래픽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 API 게이트웨이 자체가 아까 크라우드 프론트라고 하는 저희 CDN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걸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API를 쓸 때 항상 이제 그 외부에 그냥 퍼블릭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API 키라든지 뭐 트레트닝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게 되는데요.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 갖고 API 게이트웨이의 이제 보안도 좀 강화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섯 번째는 이제 이 API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많은 부분 회사 내부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그 공개로 오픈을 하죠. 저도 이전 회사에 다음에 있을 때 그 오픈 API, 다음에 오픈 API, 검색 API라든지 지도 API를 오픈하는 일을 제가 했었었는데, 이런 API 생태계 확산을 통해서 여러분들 비즈니스 창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회사에서만 사용할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이런 API를 요청을 하면 그 요청된 API들을 제공함으로써 이 비즈니스 창출의 기회가 많습니다. 외국에서는 API를 오픈해서 그걸 통해서 만드는 비즈니스 기회가 엄청나고요. AWS에서도 저희가 이 API, 여러분들이 API 게이트웨이라든지 람다를 써서 만약에 서비스를 만든다고 하면 이것을 이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두 가지 정도의 솔루션이 있는데, 하나는 API 게이트웨이하고 람다를 사용을 하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API 포탈, 그러니까 뭐 API 키를 발급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트래픽을 관리한다거나 이런 그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야 돼요. 조금 친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뭐 다 저희가 제공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GitHub에다가 이 API 게이트 디벨로퍼 포탈에 대한 기본 예제 사이트를 저희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셔갖고 설치를 해보시면 여러분의 API 게이트웨이로 만든 API들을 외부에다가 오픈을 할 때 필요한 기본 펑션들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오픈을 한 API를 만약에 판매를 하겠다, 그러면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API 키 트래픽이 얼마 들어오면 돈을 얼마 받겠다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돈 빌링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돈 얼마 받을지 좀 애매하고. 그래서 API 모네타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저희 AWS 마켓플레이스에다가 여러분들의 API를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PI에 등록을 하고 여러분들 API 게이트 엔드 포인트랑 뭐 개발자 도구 문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개를 하시면은 빌링은 AWS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수익을 나눠가지고 이제 저희 많이 먹지는 않고요.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뭐 기술적인 얘기들, 아키텍처에 대한 얘기 좀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게 빙글도 그렇지만 이게 조직의 변화가 굉장히 필요해요. 메빈 코네이가 이런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만드는 애플리케이션들은 여러분의 조직에 닮아 있다고. 여러분들의 조직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듯이.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개발을 할 때 UI 개발자들, 뭐 웹 개발자들, 백핸드 개발자들, 프론트엔드 개발자들, 뭐 DBA들 나눠가지고 막 이렇게 따로 개발을 하고, 이제 뭐 서로 뭐 조직들은 다양하잖아요. 뭐 그렇게 같이 모여서 개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군을 나눠서 개발할 수도 있고 다양한데,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기능별 조직들이 자율성 높은 하나의 조직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아까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성하면 그 팀이 전체 모든 서비스 기획과 개발과 운영까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율성 높은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사실 조직에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고요. 그걸 저희가 아마존에서는 투피자 팀이라고 부릅니다.
투피자 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마존이 갖고 있는 팀 사이즈가 되겠는데요. 아까 그런 API 하나의 그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를 구성하는 그 서비스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팀의 사이즈입니다. 숫자는 뭐 피자를 얼마나 많이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 그 팀의 식성에 따라서 이제 숫자는 뭐 달라지겠죠. 5명에서 10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텐데 어쨌든 그 자율성 높은 지조직으로 바뀐다는 거가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동화입니다. 자동화. 아까 빙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언급을 하셨는데 오토메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렇게 자율성 높은 팀들이 각자의 개발 환경과 각자의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배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굉장히 많은 데브옵스 도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현님 설명하신 크라우드 포메이션이라든지 뭐 크라우드 트레일 같은 API 트래킹 도구 하는데 크라우드 와치, 컴픽, 이런 트러스트 어드바이저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보안도들 이런 걸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데브옵스 도구들 그래서 뭐 저희가 크라우드 파이프라인, 코드 디플로이, 뭐 코드 빌드 오늘 아침에 저희가 코드 스타라는 또 사이트 서비스 또 새로 론칭을 했어요. 코드 스타는 코드 빌드, 코드 커밋, 코드 파이프는 너무 복잡해. 그냥 한 방에 뭔가 해갖고 해줘라고 하는 고객의 니즈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론칭한 거라서 여기 넣지는 못했는데 코드 스타라고 하는 이름도 재밌죠? 코드 스타라는 게 론칭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세션이 끝나고 그 4시 20분과 5시 20분에 각각 그 인프라 에즈 코드를 하는 AWS 크라우드 포메이션이랑 그다음에 데브옵스를 위한 도구를 하는 세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은 그 세션에 꼭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길게 제가 사실은 뭐 빙글에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을 제가 쭉 이어서 이렇게 모은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것은 이제 개별 마이크로 서비스로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팀이 보다 빠르고 민첩하게 혁신을 하고 또 사용하는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실현이 가능한지 회사 내에서 한번 테스트하고 하나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요 세션이 끝나면 저희가 발표 자료가 다 한꺼번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는 트윗을 보시면 AWS Summit 그 KR이라고 하는 그 해시태그로 검색을 하시면 발표 자료 세션이 끝나자마자 바로 모든 그 발표 자료가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바로 받아서 보시면 되겠고 아까 참고 자료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세션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비즈니스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입하셔서 한번 성공하시고 여기에 AWS 클라우드가 많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